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번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80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달러 초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의 몸값이 치솟는 이른바 킹달러 시대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킹달러 시대를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최근 수차례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시중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달러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한 건데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결국 물가 잡을 때까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치면서 달러 강세를 부채질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유럽의 유로화 약세입니다. 보통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달러 대신 유로화나 엔화로 수요가 분산되는데 최근 유로화의 가치 추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여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로화보다는 달러화를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 강해졌죠. 전 세계적인 달러 초강세, 그리고 올해만 벌써 13%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사오는 물품이 비싸지다 보면 그만큼 최종 소비자가 내는 금액도 오르겠죠. 따라서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기 침체 위기도 커지는 겁니다. 결국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의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국가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액이 7월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8월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22억 달러가량 감소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이 아직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도 과거 외환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킹달러 폭격에 신흥국들부터 차례로 무너질 수 있는 만큼 경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1,380원까지 넘어서며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원화의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4.2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4월 1일에 1,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한 뒤 지난 한 주 1,350원과 60원을 차례로 깼고 지난 5일 1,370원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1,380원대까지 진입한 겁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심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성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환율 급등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시 경기 침체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요국 통화도 모두 약세를 보여 특별히 우리 원화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IMF 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른 것은 그때는 원화만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불안 양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주식시장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9% 내린 2,376.46에 코스닥은 1.45% 내린 768.1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93% 하락에 5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은 매주 오셨지만 저는 좀 자리를 비웠어가지고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유, 몸 잘 돌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장님은 반가운데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반갑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체 천장이 어디냐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네. 1,400원도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나오는 얘기 보면은 1,450원 얘기도 나오고 뭐 1,5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아까 킹달러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해가지고 수입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분명해 보이니까 이게 전 세계 한머니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지금 환율 불안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불안하긴 한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까지 원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방송기자 초청 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발언을 보면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제2의 IMF 같은 거는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구조적 이 단기적이라고 그럴까? 금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랄까요? 이게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고요. 상당한 그 실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금리를 빨리빨리 따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모범적인 나라에 해당하니까 IMF 때가 사태가 또 오는 게 아니라는 걱정은 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좀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그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급속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 외환 위기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 국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될 경우에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칠지는 그 예측 불허다라고 하는 불안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유럽에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유로화가 이걸 달러화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가치가 계속 낮습니다. 그래갖고 돈이 계속 지금 달러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을 대외적인 요인을 보자면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우리나라 요번에 지금 발표가 난 게 상품 수지 적자. 그러니까 경상 수지가 지금 위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무역 부분에서 특히 수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펀더멘털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외환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환머니의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그 유념을 해둬야 됩니다. 경제 지표 말씀하셨으니까 8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행진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제 위기 상황도 달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라기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역 수지에서 그 서비스 수지 뺀 그 상품 수지, 그러니까는 그 수출, 그 구체적인 그 재화를 수출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0년 만에 적자가 났다. 그 원인을 보자면 이제 IT 부분의 그 수출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부분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경상수지라고 뭐 항상 일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무역 적자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의 악화가 장기적 구조적인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반도체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발표한 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8% 정도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판매량이 이게 26개월 만에 지금 최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그 판매라고 하는 것도 사이클이 순환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 주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어떤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갖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건 다시 뭐랑 관련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이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지구적인 가치사슬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할 수 없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계속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를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구적인 가치사슬 변화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반도체의 불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반도체 관련 법안도 뭐 발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예.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게 중국하고 반도체 부분의 가치 사슬을 양분 혹은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의지를 분명히 했으니까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부분에서 중국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기술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기로에 서 있다는 불확실성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반도체 부분의 그 어떤 수출 호조가 이어질지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흔들리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도 좋지가 않았어요. 환율도 예. 뭐 치솟는 데다가 코스피도 2,400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좀 같이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만 좋은가 봐요. 해외 증시는 또 예. 미국 그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다 올랐고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예,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통 분석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너무 급격하게 그동안 그 저희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 반등세라고 하죠.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샀다라고 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왜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경제 어떤 그 저희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미국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안정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어제 있었던 일은 일시적입니다만은 이번 달에 또 이제 그 저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한 번 0.75%가 발동이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예. 나온 기사들 보니까 그 추석 지나고 열리잖아요. FOMC에서 0.75%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뭐 연준이 0.75 또 올리면 예. 우리도 금리를 또 올릴 올려야 수밖에 되겠죠.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이렇게 다 금리를 급격하게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그 문제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가 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원화 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환 당국에서는 이 금융 당국에서는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예. 이러면 수입 물가 부분은 좀 안정이 된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국내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나쁜 주기의 그 사이클이 계속될 위험이 있죠. 파월의 매파적인 그런 강경 발언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혹시 이 긴축을 좀 완화할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를 보자면은 이건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경기 침체 걱정이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게 맞섰는데 이걸 뛰어넘는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슬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인 논리예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달러를 이제 초강세로 계속 만드는 고리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경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인 고려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힘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가 되면은 이제 경제적 고려하고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이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추석 밥상에 오를 의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 부동산 1가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이제 법안이 법사위로 통과를 했고 이 법안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아예 지금 매매가 거의 뭐 겨울왕국 수준이니까 더 시장을 좀 침체시킬 것이냐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 그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 고령자라든가 장기 그 보유자들 또 일시적인 2주택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서 조절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회의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도 일종의 자산 시장인데 자산 가격에서 세금이 영향을 주는 것은 미래 수익률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데
지금의 하락세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그 시장 전체의 하락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 부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크기로 보자면 후자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익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세제 같은 것으로 과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제는 저희가 계속 이어가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FOMC 결과 뭐까지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수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지금 원달러 환율 비상입니다. 어제 1,380원 넘었고 13년 만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예,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아서 무역 수지도 적자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요.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환율 문제가 참 이게 피부에 와닿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좀 쉽게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 좀 먼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제도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지금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규모가 큰 경제는 중국 경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확산이 반복되면서 경제 봉쇄, 최근에 또 기상 이변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쓰촨성에는 이제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데 수력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산업에 타격이 지속돼서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지속이 돼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달러화 강세가 이제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걱정이 외화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인데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닌가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원화 가치 급속한 하락은 최근 한 달간의 좀 하락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수준으로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라서 이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요. 뭐 혹자는 IMF의 권고 수준보다 외환 보유고가 적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요. 그 IMF 권고 수준이라는 것은 외환 위기 우려가 있는 뭐 이제 개발도상국들 이런 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 수준이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려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년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외채가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제일 높아졌다고 하는데 단기 외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괜찮습니까? 그 단기 외채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단기 외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의 42%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것도 뭐 사상 최대 규모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기 외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서학개미 분들,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이 늘어나시는 바람에 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민간 금융기관에서 단기로 빌려온 외채가 늘어났을 뿐이고요. 과거 외환 위기 때처럼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외채를 빌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환율 영향이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금리 영향이 이제 큰데 미국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그만큼 올리는 걸 3번 연속 단행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환율 더 오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자이언트 스텝 지금 단행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금통위는 이제 이번 달에는 없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일단 시장의 그 기대는 반영이 돼 있지만 예. 뭐 그래서 환율이 더 상승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미국의 그 고금리 금리 인상 기조.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에서 물가 안정 목표로 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3%입니다. 이게 상승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보다는 뭐 3배 이상 되는 수준이죠. 2%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금리로 인상하는 것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화의 가치 상승에 단기간에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오늘 캐나다에서 저 센트럴 뱅크 오브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러 인덱스, 거기 물론 캐나다 달러도 포함이 돼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어제까지만 해도 110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109로 약간 안정화됐고요. 내일 유럽 중앙은행에서 역시 또 빅스텝을 단행할 0.75bp죠. 캐나다 죄송합니다. 75bp 인상을 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내일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75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자이언트 스텝. 예, 죄송합니다. 75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약간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는 원달러 환율도 약간 소폭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 강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400원 돌파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금융당국의 예측이었는데 점점 이제 금리 차이가 나고 환율이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자본 유출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른바 ATM 돈 빼가는 한국에서 이제 돈 점점 빼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자본 유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주식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있어도 한국의 그 채권 시장으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을 합쳐 보면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은 순유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9월 달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주식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채권 시장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더 커가지고 9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을 합친 거가 유출이었거든요. 순유출. 그렇지만 8월까지 봤을 때는 순유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월 달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오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수입 물가 오르면은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에는 뭐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있지만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들도 예를 들면 뭐 떡꼬치 하나가 4,90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물가가 뛰어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 된다고 봐야 되나요? 뭐 올 말 내년 초까지? 예, 그렇습니다. 환율이 일단 오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 제품,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소비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국내 가격이 당연히 인상이 되니까 거기도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원자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이제 생산자들이 그 원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국내 이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뭐 떡꼬치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요.
있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통화 정책으로 이제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요. 네. 뭐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되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달러로 결제를 하면 원화 표시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을 결정해 버리면 상승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 한국은행이 뭐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기상이변, 뭐 폭우 이런 거 한국은행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적인 충격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은 통화 정책만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최근엔 특히 이런 폭우 요인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또 외식비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오펙의 그 감산 결정,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국제 유가 상승, 그다음에 달러와 이제 가치 상승이 또 국내 유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당분간 이제 물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 에너지 가격인데 아까 보니까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좀 국제 유가 또 가스 가격 좀 진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국제 유가하고 이제 가스 가격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진정될 조짐만 보였다 하면 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해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보면 이제 2050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선언을 하다 보니까 산유국 입장에서는 2050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유가 이제 수출을 할 방법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국제 유가를 상당히 끌어올려서 최대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라는 이익으로 이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에서 크게 떨어뜨리지 않겠다 하는 지금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도 그러면 산유국들이 원유를 생산을 줄이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국제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큰 폭으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국제 유가가 크게 진정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산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 수요로 국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국제 유가는 올라갈 거로 보이고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자원의 무기화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결국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상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한국 경제 얘기하면 뭐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환율 오르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금리 오르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악순환 고리를 좀 끊을 만한 좀 긍정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앞으로? 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근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뭐 IMF 부총재인 기타 고피나스부터 해서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이 그런 대담을 했는데 결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공급 쪽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을 혁신적으로 늘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려면 이제 국제적으로 공급망 붕괴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그 세계의 경제가 러시아 편, 러시아 중국 편, 뭐 미국 편으로 갈라져서 국제 무역이 블록화 현상이 되고 뭐 이런 거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데 이게 단기 기간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통화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가계부채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가계부채의 그 연체율을 봤을 때 6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체율이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은 0.2%로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물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유예 이런 걸로 연체율을 관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연체율이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보다는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금리를 좀 추가적으로 인상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킬 통화정책 여력은 있는 수준이다. 이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통화정책을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수지가 그 적자로 그 전환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무역으로 결국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경제 기초체력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어제부터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역시 결국은 이게 환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 수지가 지금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 큽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수출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특히 에너지류 수입이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의 에너지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류 수입은 결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이 줄어든 것은 대중 수출이 줄어든 걸로기 때문인데요.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중국 경기 침체로 한국 제품의 중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한국은행에서 좀 금리를 좀 빨리 인상을 시켜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미국과 금리 차를 줄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물가 안정도 결국은 금리 인상밖에 물론 연끌을 해서 가계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환율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빨리 해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상수지가 이제 그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 7분의 1로 줄어든 것이고 내달부터 이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하느니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